안녕하세요. 여기 썰만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공개하면 제 가슴속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까요? 남자가 치졸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고 애도 빨리 가졌어요.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데 9살이 된 딸이 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꼭 닮은 딸애를 보는 낙으로 고된 일상을 견디며 살았어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부서 특성상 길고 짧은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린 나이에 독박 육아를 하다시피 했죠. 결혼 전 아내는 정말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파는 명품 브랜드 직원이었어요. 친절한 고객 응대로 아내가 손님을 상대하면 반드시 매출로 이어졌었죠. 이달에 친절 사원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아내는 상냥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생각보다 빨리 생긴 아이와 저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아내는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집안 살림과 육아까지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 같은 아시아 고각 쪽으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타국에 나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내 혼자 애를 봐야만 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와 아이가 단둘이 집안에 갇혀서 생활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내에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필이면 저희 딸 소영이가 잠투정까지 심해서 아내는 밤낮이 따로 없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저는 아내를 외면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휴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육아를 자청해서 했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소영이가 악을 쓰고 울어도 옆에 방치해둔 채 멍하니 먼 산을 올려다볼 때가 많았어요.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날들도 부지기수였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다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조심스러운 조언을 했습니다. 아내 또한 아무래도 자신이 우울증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미리 소개를 받아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한참을 상담을 한 의사선생님은 제게도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아내이기 전에 여성이고 특히 여자인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성향이라서 출산 후 집에서 육아만 하는 자신의 삶과 모습이 볼품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했고 화사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자신을 꾸미는 시간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옆에 없을 때는 느긋하게 밥을 먹거나 머리를 감는 시간마저 사치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한참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사실 얼마 전에 수영이를 낳기 전까지 자기가 일했던 백화점 매장에서 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기까지 했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외향적이었던 아내를 가둬두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았지만 어린 딸 소영이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더군요. 그만큼 아내는 절실했던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혼자 사시던 저희 어머니가 수영이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 운동 삼아 살살 움직이면서 손녀딸 보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선뜻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나 아내가 출근하면서 수영이를 어머님 댁에 데려다주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애를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해외 출장에 잤다 보니 아내가 혼자 수영이를 맡기고 찾아와야 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평일에는 저희 집에서 소영이를 돌보며 생활하시고 주말에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 쉬다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도와주시기로 하니 저희 부부는 한결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아내는 점차 본래의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얼마 전 출장을 앞두고 있어서 오후 시간이 비었던 저는 오랜만에 연애 분위기도 내볼 겸 아내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을 찾아갔었어요. 아내는 매장 직원들 중 누구보다도 밝고 상냥하고 환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옛날 생각도 나고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아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참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집에서 손녀딸을 보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말입니다. 안 그래도 건강도 썩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육아를 맡기게 된 것도 죄송한데 어머니는 저희 집안 살림까지도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틈틈이 청소도 해주시고 빨래도 돌려주셨고 저희 부부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했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친손녀를 돌봐주는 일이라지만 어떻게 맨입으로 입을 닫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에서 250 정도를 보내드렸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보내드린 돈에서 딱 절반만 받으시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아들 며느리 마음 편하게 그냥 다 받으시면 될걸. 매번 돌려보내는 어머니의 행동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돈을 절반만 받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니 아들들 입장에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했는데도 어머니는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니 마음 쓰지 말라며 조용히 간식비와 차비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저희가 잘 살면 어머니는 그걸로 됐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출장비로 나오는 돈을 더 모아서 나중에 곡절로 챙겨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노고가 마냥 감사하고 죄송하기만 한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식사까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내를 감싸기에 바쁘셨죠. 여모야, 너 어젯밤에 수연이 애미한테 뭐라고 했니? 예? 네. 어제 엄마한테 반찬이 부실하다고 투정을 부리길래 한마디 했죠 뭐. 아휴,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 말어. 여자가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단하겠어. 남자가 사소한 걸로 일일이 트집 잡으면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알았어. 심하게 싸운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도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수영이 간식 많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 애들이 외모에 얼마나 민감한데 어머니는 소영이가 뚱뚱해지면 좋으시겠어요? 건강에도 문제 생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이 빨간 원피스는 비싼 거라고 세탁하지 말고 따로 빼놔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왜 자꾸 세탁기에 빠는 거예요? 제가 큰맘 먹고 장만한 비싼 옷이라고요. 아유, 소은아, 수영이 놀랜다. 목소리 좀 낮추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네가 애한테 먹을 것을 잘 안 먹이니까 애가 또래보다 작은 건 안 보여? 나중에 다 키로 가니까 살찔 걱정은 하지 말어라. 그리고 살 좀 찌면 어떠니? 포동포동해지면 귀엽기만 할 텐데.
아유, 그리고 넌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만 오늘따라 참 유난이구나. 내가 아무렴 우리 손녀 건강도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이겠어? 그리고 빨래도 그렇다. 여태까지 그 빨간 원피스 수십 번도 더 세탁기에 돌렸는데 멀쩡하지 않니? 아, 몰라요. 아무튼 어머니가 빨래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수영이 먹는 것도 유심히 챙겨주세요. 아내는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조용히 현관에 서서 듣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예뻐하고 집안 살림도 도와주신다지만 아내의 말투나 행동은 아주 막대먹은 인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소영 엄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너무 버릇없게 구는 거 아니야? 당장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아니, 당신은 언제 와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 편만 대고 그래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가 소영이 봐주면서 소영이가 아픈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그리고 애들 옷 같은 건 대강 빨아서 입히는 거지. 안 그래? 매번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집안일도 해주시고 당신 식사까지 해다 바치니까 이젠 어머니가 우스워 보여서 이러는 거야? 매번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 행동이 잘했다는 거냐고. 당장 사과드려 얼른. 흥분한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니 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두 사람을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됐다. 너도 그만하고 어여 들어와라. 너는 언제 기척 없이 들어와서 괜한 소리 아니니? 출장 다녀오느라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와서 씻고 쉬어. 그리고 너는 여자 일에 수선 떨지 마로. 어머니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요. 소영이도 보고 배우죠. 어머니가 항상 저 사람을 감싸주기만 하니까 더 저러는 거라고요. 제가 며칠 짐을 비우고 나서 마주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내의 예의 없는 행동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내가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한테 더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날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소영이를 보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걱정에 저는 아내에게 더 화를 냈고 어머니는 늘 아내를 두둔하고 감싸주셨네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내를 너무 감싸기만 하니까 오히려 화만 내는 제가 미성숙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내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때론 어머니한테 막내딸처럼 살갑게 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가끔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이 어머니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딸 소영이는 9살이 되었어요. 아이가 크는 모습은 눈에다 담아도 모자랄 정도로 참 빠른 것 같았죠. 이제 자기도 다 컸다고 저랑도 대화가 잘 통하고 딸과 함께 제잘제잘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벼랑간 필리핀으로 반년 동안 장기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가게 된 것이었죠. 본래 출장은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반년이라는 긴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겐 무척이나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아내와 소영이가 저와 같이 필리핀으로 함께 가길 바랬어요. 그러나 아내는 다시 시작한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며 단번에 거절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물어본 건데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저는 혼자서 필리핀 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필리핀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가족과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는 일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내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날이 많았고 회식이며 연수회 교육 등 아내가 집을 비우는 날이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타국에 있어서 저희 집 살림을 맡아주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사정도 아닌데 자주 늦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은 아내 때문에 쉬지 못하는 어머니가 걱정되더라고요.
늘 괜찮다고 걱정 말고 일이나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어머니였지만 자식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아내가 모처럼 만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승진할 것 같다며 그래서 요즘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승진만 하면 다시 한가해질 거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의욕이 찬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가 승진을 한다는 소식이 기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말로 섭섭한 마음을 대신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제 출장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문자의 충격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빠, 절대 엄마 믿지 마세요. 엄마는 우릴 속였어요. 저는 앞뒤 내용이 다 빠진 딸의 문자를 보곤 어리둥절해했어요. 갑자기 엄마를 믿지 말라니. 그리고 아내가 뭘 속였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가 우릴 속였다면서 계속 울먹거리기만 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딸애를 계속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귀국 날짜보다 며칠 더 앞당겨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마침 수영이의 생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깜짝 놀래켜줄 마음으로 귀국일을 앞당긴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찍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선 격하게 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수영이가 쭈뼛쭈뼛하는 게 뭔가 이상하더군요. 평소였다면 아빠 하며 달려와 제품에 폭 하고 안겼을 텐데 말이죠. 저는 내심 섭섭했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딸애가 보낸 문자는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아내의 퇴근 시간도 다 되어왔습니다. 요즘 일도 많다고 했고 제가 연락도 하고 오지 않았으니 늦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11시가 될 때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전화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승진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내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내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어머, 수영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귀국 날짜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당신은 내가 반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반갑지는 않나 봐. 그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그것만 궁금해? 나 정말 당신한테 섭섭해지려고 그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통화할 때도 들어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에 와 있으니까 내가 놀래서 그러는 거죠. 내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과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애교 때문에 딸아이가 보냈던 문자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저는 그저 아내가 일 때문에 자주 늦다 보니까 딸애가 서운해서 괜한 투정을 부린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애의 문자였어도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었다는 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긴 출장으로 여독이 남아있기도 해서 이틀이라는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다고 저를 어색해하던 딸아이도 내심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때마침 그날이 딸아이의 생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딸의 학교 시간에 맞춰 딸애를 마중 나갔어요. 책가방을 메고 하교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못 본 사이 또 많이 컸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영아, 아빠, 오늘 아빠가 왔네? 절 보고 어색해하는 딸아이 모습에 저도 덩달아 어색해지더군요.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 하더니만 벌써 사춘기가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소영아, 아빠가 오늘 소영이 생일이라 월차냈는데 우리 오랜만에 같이 놀이동산 가서 소영이 좋아하는 거 실컷 타고 올까? 그래, 좋아. 그럼 아빠가 오랜만에 우리 소영이 좀 안아볼까? 두 팔을 벌린 제게 소영이는 쭈빼 때문에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안기더군요. 그 모습도 좀 섭섭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의 생일날, 저는 딸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이는 놀이공원에 가는 길 내내 아무 말이 없었고 평소였으면 놀이공원에서 머리띠며 인형이며 한가득 사달라고 졸랐을 텐데 그날은 때 한 번 부리지 않고 얌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주겠다고 사정을 할 정도였네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지더군요. 그래도 놀이공원이 사람도 많고 신나는 분위기다 보니 딸과의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습니다. 저희 부녀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오늘은 아이 생일날이니 진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마음먹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소녀딸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한상 가득 생일상을 차려주셨더라고요. 마침 아내 퇴근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미리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헛기침을 하시는 어머니도 내심 신경이 쓰이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소영이도 신경이 쓰여서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이나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아내의 목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오늘도 일이 많아서 늦어질 것 같다며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아이의 생일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소영 엄마, 오늘 우리 소영이 생일인 거 잊었어? 애 생일인데도 일찍 못 오는 거냐고. 거기 그 백화점에는 당신 말고 일할 사람이 없어. 이건 소영이한테 정말 너무한 거잖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올 수는 없겠어? 내가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승진은 거의 확정적이지만 이럴 때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죠. 또 하필이면 오늘 매장에서 일이 좀 생겨서 그래요. 오늘 들어오기로 한 신상품이 못 들어와서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소영이한테는 나중에 선물 사줄 테니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하나밖에 없는 딸 생일인데도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아내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오늘 진짜 너무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아빠랑 할머니랑 생일 케이크에 주 붙이고 축하하자. 엄마가 소영이 선물도 사준대. 그러니까 엄마 한번 봐주고 우리끼리 먼저 밥 먹자. 오늘 놀이공원에서도 신나게 놀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배고프지 않아? 할머니가 소영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했대. 나 안 먹어. 엄마 없는 생일 파티는 싫단 말이야. 엄마 빨리 오라 그래. 우리 착한 딸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릴까? 할머니가 소영이 생일이라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안 먹을 거야? 하지만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보아도 아이는 엄마가 없는 생일 파티는 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한 번씩 고집을 부리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투정을 부리는 딸아이의 행동 때문에 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애랑 씨름을 하다가 차려준 밥상은 차게 식었고 저희 세 사람 다 지쳐서 밥 먹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뜻대로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는 12시가 다 되어갔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까 딸애는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엄마를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소영이를 달래줄 생각으로 딸애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혼자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애가 정말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제게 꺼내놓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덜컥하고 떨어집니다.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으니까요. 소영아, 엄마가 늦게 와서 속상해서 혼자서 울고 있는 거니? 아, 예쁜 내 새끼.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는 엄마 사랑하지? 소영이도 사랑하지?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엄마도 사랑하고 우리 소영이도 사랑하지. 그럼 아빠, 나랑 약속해둘 수 있어? 내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비밀인데 그걸 아빠한테 보여줘도 나랑 엄마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줄 수 있냐고. 우리 딸, 이제 보니 다 컸다고 아빠한테 비밀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소영이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비밀이 뭘까? 너무 궁금한데? 약속해,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얼른 약속부터 해. 절대로 나랑 엄마 미워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소영이는 제게 꼭 확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재촉했어요. 저는 고작 9살 어린애의 비밀이 대단할까 싶은 생각을 하며 딸아이에게 새끼손가락까지 걸어주며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딸애가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참을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리고 딸아이는 고사리 손을 바들거리며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딸아이가 내민 핸드폰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핸드폰 속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사진 속엔 아내가 있었고 아내는 어떤 남자와 입맞춤을 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남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죠. 그 남자는 아내가 일하는 매장의 팀장이었습니다. 저도 아내 매장에 두어 번 가봤기 때문에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아내가 팀장과 입을 맞추고 있는 장소가 저희 아파트 단지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딸아이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제 모습을 지켜보던 딸아이는 이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잠시 나갔던 정신이 도로 돌아오더군요. 저도 저지만 고작 9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소영이 미워할 거지? 그치? 지은이처럼 엄마 아빠도 이혼할 거잖아. 아빠가 날 미워하게 됐으니까 나는 엄마랑 그 아저씨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근데 나 정말 싫어. 그러니까 아빠도 나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아빠 말도 더 잘 듣고 할머니 말도 잘 들을 테니까 나 버리지 마. 응? 딸아이는 숨도 쉬지 않고서 저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했어요. 저는 소영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소영이를 제가 왜 버리겠습니까? 소영아, 아빠가 우리 소영이를 왜 버려? 아빠가 우리 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너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울지 마. 우리 딸이 자꾸 울면 아빠가 너무 속상하잖아. 소영이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절대 아빠랑 헤어질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약속할게. 그런데 소영아, 이거 엄마 사진 어디서 난 건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며칠 전에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엄마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도 내리더니 엄마랑 뽀뽀를 했어. 아빠, 왜 엄마가 그 아저씨랑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럼 엄마랑 아빠처럼 엄마랑 그 아저씨도 부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소영이는 아빠가 2명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거실에서 저와 소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계셨습니다. 영호야, 아니, 지금 소영이가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 왜 너랑 소원이가 이혼을 하고 소영이는 누구랑 산다는 거야? 나 가슴이 뛰어 죽겠다. 어서 설명을 좀 해보라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소원이랑 살았지만 제가 아내를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소영 엄마가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어머니 집으로 수영이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내일 학교도 말해둘 테니까 학교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집에서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래, 데리고 있는 거에 상관없지만 넌 어쩌려고 그러니? 아휴, 이게 웬 난리인지 모르겠다.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우리 강아지 가슴에 생긴 생채기는 어쩜 좋노. 어머니는 많이 놀라고 크게 상처받았을 손녀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영이를 어머니 댁으로 보내고 아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내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생글거리며 웃더니 제 옆으로 다가와 앉더라고요. 와, 이렇게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정말 좋다.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그동안 우리 남편 없어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거야.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수영이 생일 파티는 어떻게 했어? 어머니도 많이 섭섭해 하시지? 수영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어머니한텐 죄송해서 어쩌지? 수영이는 자는 거라도 한번 봐야겠다. 방에 수영이 없어. 오늘 수영이 어머니 집에서 자기로 했어. 아,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냥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당신하고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렸어. 아, 정말? 당신이 웬일이야?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근데 어쩌지? 나 요새 업무에 너무 치여서 정말 피곤하거든. 솔직히 지금 베개 머리 대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다니까?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겨우겨우 참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도대체 그 팀장이랑 무슨 사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럴수록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모든 의심이 완벽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말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내의 불륜행각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제게 가증스럽게도 애교를 부리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내뱉더군요. 아직은 소영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뿐이었지만 그래도 그놈과 입맞춤을 한 사진들을 떠올리니까 구역질이 나오고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만약 술에 취한 팀장이 억지로 그랬다고 우기면 밝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뻔뻔한 모습에도 그저 모르는 척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신뢰했던 제 자신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출장 중에는 아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었습니다. 툭하면 세미나나 행사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도 유독 많았죠. 항상 퇴근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 아내의 모든 것이 다 거짓처럼 여겨졌네요. 저는 그날 밤 증오심을 억누르고 딴 놈 팔에 기를 쓸지도 모르는 아내의 머리를 제 팔 위에다 올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뻔뻔하고 낯이 두꺼운 여자인 줄 그제 알게 되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이튿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달라는 의뢰를 하고 아내가 다니고 있는 백화점과 매장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매장 팀장과 바람이 난 것 같다며 그놈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는 딸아이를 어머니 댁에 맡기고 계속 데려오지 않았는데도 아이에 대해서 묻지도 않더군요. 그런 사람이 딸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장에서 제품 세미나가 있다며 무려 3박 4일이나 집을 또 비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행태에 말문이 막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또 그놈하고 붙어먹기 위한 거짓말일 테니까요. 이때 아내의 외도 증거를 완벽히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내는 제품 세미나를 핑계로 출장을 떠났고 그 다음날부터 흥신소 직원의 메시지가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역시 그 팀장놈과 함께 단둘이 속초로 여행을 떠난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놈과 속초 앞바다에서 팔짱을 끼고 돌아다녔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속초가 자신들의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과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도 많았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모습을 본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팀장놈 역시 가족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한테서 그놈의 배우자 연락처까지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그놈 아내에게도 이 같은 추악한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아내와 외도하는 사진을 그놈의 아내에게도 보내버린 거죠. 그러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무척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합성사진 보내시면 문제되는 거 알고나 계세요. 뭐예요? 제게 돈이라도 뜯겠다는 심보예요. 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네, 신고하세요. 그쪽이 신고해주면 저로서는 더 좋습니다. 저는 그쪽 배우자랑 나란히 사진 찍은 그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쪽 남편이란 사람이 백화점 화장품 매장 팀장 되시죠? 그 옆에 여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는 바람이 났더라고요.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제게 이미 차고 넘치도록 있습니다. 요즘 남편분이 매장에 일이 많다는 둥, 세미나를 가야 한다는 둥, 집에 자주 비오지 않아요? 오늘도 제품 세미나라고 며칠간 출장을 간다고 했을 거고요. 말없이 제 말을 끝까지 들은 그 여자는 분노가 가득 찬 목소리로 두 년놈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잡으러 갈 기세로 말입니다. 그럼 제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당장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믿지 못하겠는데요. 네, 알다 마다요. 속초에 있는 땡땡 호텔에 있을 겁니다. 몇 호실에 묵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 호텔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당장 저랑 같이 가시죠. 제 남편이랑 바람피는 여자가 그쪽 아니라면서요. 같이 가서 머리채를 잡든지 확인을 하든지 하자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두 년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얘기하는 그놈의 아내가 오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놈의 아내를 태우고 부인 현장을 잡기 위해 두 사람이 있는 속초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쯤을 달려 추악한 짓이 벌어지고 있을 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놈의 아내가 주차장에 가서 남편의 차부터 찾아본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세단이 오롯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네요. 마음 같아선 호텔 방문을 전부 두드려서라도 찾아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아무튼 주차된 차량이 있으니 언젠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저와 그 여자는 그놈 차 반대편에 주차를 해놓고 잠복 아닌 잠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맑았고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깨고 주차한 차량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놈을 발견하자마자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것 마냥 쏜살같이 뛰어내렸어요. 야, 이 거지 발사기 같은 새끼야. 너는 제품 세미나를 호텔방에서 하니? 여보, 여긴 어떡해? 이래서 지 버릇해 못 준다고 했지. 나랑도 바람 펴서 상임을 차리더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바람을 피우냐? 너 이 자식 오늘 죽어봐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자신의 아내를 발견하고 사색이 된 그놈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자기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제 와이프는 도망치려는 듯 등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제가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다가갔죠. 어머, 여보. 왜? 내가 나타나서 놀랐어? 속초까지 와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는데 나한테 걸릴 줄은 몰랐나 봐. 은밀한 데이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분은 우리 회사 팀장님이시잖아. 제품 세미나 때문에 속초에 온 거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는 있는데 이거 다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아, 모래사장에서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한 방에서 잠도 같이 잤는데 이게 오해야? 자,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제가 핸드폰 사진을 내밀자 아내가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곤 손을 싹싹 빌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근데 이거 다 저놈 때문이야. 나한테 백화점 자리 마련해주겠다고 접근했고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몇 번 만나준 것뿐이었는데. 암튼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거야? 일하고 싶어서 직장 상사는 바람을 피웠다고. 그걸 나보고 이해하라는 거야. 소영이가 당신이 저놈이랑 뽀뽀하는 걸 봤다더라. 엄마란 사람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정말 미친 거야? 이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당신은 애만 맡겨놓고 외국만 다니고 난 답답하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라고? 그럼 네가 바람을 피운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너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저놈이랑 붙어먹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이혼 준비나 해. 네 자녀든 양육권이든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여보, 정말 왜 이래? 나 소영이 엄마야. 소영이한테 하나밖에 없는 엄마라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제 앞에 통곡을 하며 용서를 빌었고 지 와이프한테 머리채를 잡힌 팀장놈은 호텔 주차장 곳곳을 끌려다녔습니다.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네요. 저는 그들을 남겨둔 채 서울로 올라왔어요. 모든 게 확실해진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바람을 모두 밝혔고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아내 외도 증거 사진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밝혔어요. 또한 아내 직장이 입점된 백화점 홈페이지에도 가정을 깨버린 백화점 직원들의 불륜에 대해 소상히 밝혔습니다. 나중에 들은 후문이지만 제가 올린 글 때문에 백화점에서는 화장품 매장에 불이익을 주었고 아내와 그 팀장놈은 곧장 해고가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긴 시간에 걸쳐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렇게 저의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깊긴 했지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딸 소영이가 받을 상처가 가장 걱정이 되었죠. 저는 소영이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와 할머니는 소영이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이해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애가 원한다면 엄마와 만날 수도 있었지만 아이 스스로가 거부했어요. 이젠 자신의 마음속엔 엄마란 존재를 지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게 무척 마음이 아팠지만 앞으로 우리 부녀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 생각입니다. 제게 다시 인연이 찾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에게 철저하게 배신해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를 않네요.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생기면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